오늘 그 지식재산권 강의 맡게 된 특허법인 진명 장진규 변리사입니다. 이제 뭐 특허 얘기긴 한데 어차피 이게 세상에 창업을 하신 분들이고 경영자가 앞으로 장사가 아니라 경영자가 되시기로 마음을 드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경영대학원을 다니긴 했는데 정말 찍먹했거든요. 뭐 학위를 어떻게 땄는지 모르겠지만 참 그때 생각했던 게 저는 이제 되게 시야가 맨날 특화하던 사람이니까 그것만 봤는데 이게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모든 뭐 재무나 영업이나 개발이나 이런 게 다 그 마케팅이라는 하나의 어떤 그 상위 개념으로 좀 연결이 된다라고 저는 느끼게 됐고요. 사실 마케팅이란 게 우리나라에서는 홍보, 프로모션에 좀 초점을 맞춰서 용어가 쓰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어떤 포지셔닝을 하고 여기서 그런 포지셔닝을 하고 어떤 시장을 진입을 하고 제품을 하려니까 어떤 게 돈이 언제 들어가고 뭐 또 뭐 법률적인 문제가 어떻게 있고 이걸 경쟁자가 누가 있고 그 과정에서 하나 들어가는 게 저 경쟁자랑 경쟁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우리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가 특허랑 상표 이런 디자인 같은 산업 지식재산권들이긴 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연결해서 시야를 보는 면이 필요할 것 같고 사실 뭐 어디서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건데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긴 했어요. 아니 뭐 특허만 하시는 분들은 맨날 특허 출원 언제 하셔야 되고 언제 뭐 100만 원, 200만 원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외 나가시고 이 얘기만 하시는데 이게 그러면 언제 특허 출원했고 뭐 상표 앞으로 브랜드 이런 거 론칭할 거니까 어느 나라 갈 거니까 앞으로 이렇게 개발될 거니까 하면 그 타임라인이 나올 거잖아요. 언제쯤 이게 론칭이 되고 그러면 나는 그거에 앞서 갖고 언제쯤 이 디자이너랑 협업한 이 결과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출원을 하시든 뭐 아니면 비밀로 하시든 그런 시기가 있고 그 시기가 있으면 들어갈 돈이 딱 시기가 대부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올해 뭐 그래서 특허 예산 얼마 잡고 이런 게 다 어우러지고 어느 나라 갈 거니까 또 거기는 외국 나가면 비싸죠. 우리나라 변리사 뭐 저의 푸념이긴 한데 제가 인도 변리사보다 싸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제 좀 퀄리티는 제가 떨어지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데 비해서도 어쨌든 외국 나가면 비싸니까 뭐 그런 것들 다 이제 언제 돈 들어가고 이런 게 장기 뭐 단기적인 어떤 마케팅과 사업 계획에 녹아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좀 오늘은 지식재산권이라는 주제를 하는 시간이긴 하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다 마케팅이고 경영이다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좀 잠잠한 것 같긴 한데 뭐 킥고잉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이제 심사역 분들이 이거 갖고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고 뭐 너 잘한다고 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뭐 기술력이 있는지 뭐 대단한 노하우가 있는지 확신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느냐 데이터를 좀 가져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공모전 같은 것들도 좀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좀 긴가민가 싶긴 한데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현대차 그 계열사 어디 공모전에 냈더니 그 계열사와 다른 데서 이 아이디어인 것 같은 제품이 어느 날 나오더라. 새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찜찜한 사태들 또 뭐 마찬가지로 이제 킥고잉 같은 경우도 심사역들이 그 킥고잉 건가요? 어디 건가 데이터 보고 자기들이 나가서 그 똑같은 업체 찾았던 사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할 수 있는 모든 보호 방안 이것저것 잘 챙겨 놓지 않으면 언제든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드릴 절차는 이렇고요. 내용은 순서는 이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 좀 재미없는 거 빨리 하고 졸리시기 전에 그 다음에 사례들 위주로 단계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종류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크게 이렇게 분류는 해요. 그래서 저 같은 이제 변리사들 많이 하는 건 이제 산업재산권이라고 해서 특실 대상, 특허 실용 진단 디자인 상표 특허청하고 법원 대리하고 있고 뭐 이제 좀 개발하시는 분들은 약간 옛날에 프로그램 보호법 따로 있었는데 이쪽하고 저작권법에 성합돼서 하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나머지는 특수한 재직재산권들이고 그 중에 가끔 이게 특허로도 애매하고 뭘로도 애매한데 내 비밀 있잖아요. 뭐 비밀의 레시피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영업비밀, 뭐 데이터, 이런 거는 이제 영업비밀로 보호를 하고 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조금 이제 이 강의할 때, 여기 올 때 제가 제일 애로가 많고 난이도가 높은 수강생들이신 게, 어디 가면 이제 소상공인 가면은 그냥 상표 얘기하고 디자인 얘기만 하면 되고, 아예 그냥 IP 디딤돌이나 이런 쪽 가시면 특허 얘기만 쫙 하면 되는데, 여기는 제가 알기로도 지식재 상권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기술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나는 음식점이라 뭐 디자인이나 상표만 중요하고 해서 강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서 다 조금씩 훑어갈게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기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긴 해서, 특허 쪽에서는 내가 이제 특허가 이제 보통은 다들 이건 기술이니까 기술을 보호하는 거다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여기 특허법에 나온 표현 그대로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기술적 사상. 그래서 기술은 되게 좋은데 특허로는 조금 약간 좀 애매하고 약한 경우라든가, 기술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특허는 잘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 막 엄청나게 여기저기 쑤시고 돈 내놔라 이런 거 가능한 기술들도 있고 해서, 그 이유가 기술적 사상이어서 그렇다, 대상이. 영어로 하면 이제 좀 잘 와닿죠. 테크놀로지컬 스피릿 보호하는 거다. 그 부분 좀 차이가 있고, 디자인하고 이제 상표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이름을 지었는데 이게 로고를 디자인했다. 디자인했다라고 하지만 그게 디자인이 아니라 상표고, 또 어떤 거는 물건 외관인데 이게 상표인가요, 디자인인가요? 외관이면 디자인입니다. 우리 법 체계상에서는 이제 물품만 되는 거다. 근데 또 상표는 이제 우리 제일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문자나 기호나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삼각별도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 갤럭시 이런 것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허가 그냥 기술 자체가 아니에요. 기술적 사상의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다 보니까 가끔 이제 이런 부분, 자연 법칙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어떤 분이 오셔갖고, 저희 집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가 집안에서 하도 돌아다녀갖고 제가 얘를 말을 잘 듣게 훈련시키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거 특허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거는 인간의 완전 정신활동이고 이런 게임 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게 아니다 보니까 특허 대상은 아니다. 특허를 보호받을 거 아니고, 그 다음에 그 강의 같은 거 제공하시는 분들 계세요. 클래스나. 이 커리큘럼 내가 처음 만들었어. 그런 것들 있으시죠. 커리큘럼도 인간의 그 정신활동이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 커리큘럼 자체나 이런 거는 특허로도 안 되고 뭐 좀 애매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예를 들어 영업 비밀로 좀 나 하고 싶다 그러면은 공개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영업 비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한 가지, 앞으로 안 가지는데 그 공지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서약서 다 받고 이거 나가서 유출하면 안 돼 하고 해야 영업 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특허로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상표. 내 상품 서비스를 다른 사람과하고 구분하기 위한 기호 문자 도용 등등등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는데 거의 굉장히 드물어서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상표하고 상호하고 나중에 좀 구분하는 거를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권리들이 종류가 있는데, 그냥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예시적인 그림이에요. 그래서 기술적 사상인데 좀 어려운 거, 특허, 좀 쉬운 거, 실용신안.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은 이제 외관. 그다음에 제일 많이 관심 많이들 초기에 가지시는 게 상표. 근데 상표하고 상호하고 뭐 디자인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로고랑.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상호하고 상표는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드릴게요. 삼성전자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가진 회사는 삼성전자라는 상표를 써본 적이 없어요. 갤럭시, 애니콜, 비스포크라는 상표를 씁니다. 좀 더 친숙하신 세대일 것 같으니까 토스를 쓰시나요? 토스 상표죠. 서비스, 금융 서비스. 그 회사 상호 뭔지 아세요? 맞아요. 비바 리퍼블리카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가진 회사는 비바 리퍼블리카라는 상표를 써본 적이 없죠. 토스라는 상표를 쓰고 있죠. 구분이 이제 확실히 되시죠? 그럼 여기 보시다시피 법적으로는 약간 뭐 상법이냐 뭐 상표법이냐 이런 차이도 있고, 이제
사실 상호는 이거 등기소 뭐 법인일 때는 아니면 이제 사업자 등록 세무적으로는 세무사와의 관계에서 사실 진짜 상호는 내가 사업자 등록증 받으셨을 때 그 거기 쓴 상호 그거랑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상호는 상법에서는 그냥 당신이 이걸 썼으면 그게 그 상호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 내가 진짜로 인정되는 상호하고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에 나온 상호하고 간판에 있는 거랑 다 다른 경우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무슨 닭집이라고 갔는데 카드 찍어보면 다른 이름 나오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간판은 이거고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고 굳이 왜 그럼 뭐 상표 등록해야 되냐라는 부분을 들어가려고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상호는 사업자 등록하시러 가면 공무원이 그 타이핑 해보고 똑같은 거 있냐 없냐만 보고 뭐 그 정도 내주고 법인으로 가신다고 하거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라도 상호 등기하실 수는 있거든요. 같은 시, 제주시, 서귀포시 아니면 좀 큰 동네들은 뭐 구 안에서만 똑같은 거 없으면 뭐 그거는 나오죠. 근데 상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내가 다 독점하는 거다 보니까 특허청에서 이제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주고 그런 거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엄격하게 심사하고 계속 하는데 돈도 들어가고 유지도 해야 되니까 결국 전국적으로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되는 원천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바라는 거는, 제일 세상에 좋은 게 이제 장사를 하든 뭐 사업을 하든 독점하는 거잖아요. 나 말고는 이거 뭐 공급 못하고 내가 가격 제어할 수 있고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거. 이제 우리가 보통 초기나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 그런 영역이라는 게 되게 쉽지 않죠. 이 나만의 대단한 비법 이게 있어갖고 레시피가 있다. 그런 것도 일종의 독점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우리 아버지밖에 이 나라에서 이 원물을 생산 안 해. 뭐 그런 것도 독점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건데 그런 것도 없는 이제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지식재산권, 뭐 이 기술이 특별한 게 있으니까 특허를 받든 아니면 뭐 이 디자인이 정말 세끈해서 디자인 등록을 받든 이런 자기만의 사유재산 어떤 바운더리를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등기나 그냥 이런 것보다 좀 저는 어렵다고 보는 게 세상에 없던 이제 땅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쪽에 지식재산권이라는 어떤 내 영역을 만드는 거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고려할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전들 하시죠? 어떻게 이제 그 땅을 잘 만들 거냐라는 부분인데 운전할 때 보면 필기 시험 보잖아요. 보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사행정 기간이 어쩌고 엔진 뭐 어떻게 뭐죠 이 오토바이 같은 데 들어가는 이 행정 기간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이런 거 공부하셨던 기억이 나셨나요? 저도 운전면허 딴 게 96년이니까 한 30년 된 것 같은데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동차 운행하는데 제가 이거 뭐 절대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몰라도 차 잘 몰고 다니고 잘 사용하면 되는 것처럼 이 차를 움직이는데 사실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잘 고칠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선임하면 되잖아요. 거래처를 잘 트면 정비사를 좋은 파트너를 만나면 되는 것처럼 내가 정말 뭐 특허부터 시작해서 이 지식재산권을 그냥 다 파갖고 전문가가 되겠다. 라는 것도 방법의 하나일 수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정말 좋은 나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변리사, 대리인을 잘 만나서 하면 그것만으로도 그 시간에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내 상품의 본원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데 좀 고민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성공에도 빨리 다다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한다 광고가 아니라 정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요. 세무도 그럴 것 같고 법률적인 부분도 저랑 이제 결이 잘 맞는 변호사 잘 만나는 게 성공의 어떤 그 방법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하시다 보면 이제, 어디서 많이들 들으시는 것 같아요. 과제 성과로 특허 하나 해야 되는데, 그냥 변리사한테 알아서 던져주면, 그냥 이만큼 만들어준다더라. 근데 그렇게 하셔서 만들어진 특허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받아보면 처음엔 등록도 빨리 되고 그렇습니다. 뭐 약으로 치면은 그냥 이 사람이 앓든 말든 그냥 그 내성 생기든 말든 항생제 이빨 때려붓고 하면은 빨리는 낫잖아요, 당장.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특허들 대부분 나중에 상대방 그 내 거 기술 침해에 베끼는 그 카피하는 경쟁자 있는 것 같은데도 보면은 그거 안 맞아서 써먹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달청에다가 좀 그 조달 집어넣어 보려고 했더니 어, 당신 제품하고 받아놓은 특허하고 매칭이 안 된다. 그래갖고 애로 겪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대충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좀 곤란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이거를 공부를 많이 해갖고 뭐 이렇게 전문가 수준이 돼서 이렇게 변리사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요령은 갖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요령을 다른 데서 안 가르쳐 주는 것들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혹시 기술 기반으로 하시게 될 분들은 좀 이렇게 보시면 도움 될 겁니다. 아시죠? 이제 이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알아서 해준다던데. 아니면 누가 이제 잘하는지 그런 거 물건 살 때는 우리 뭐 성형수술 같은 거 할 때도 뭐 강남원이나 어디 가서 막 어느 의사가 어느 학교 나왔고 뭐 수술을 뭘 몇 번 했고 다 보시면서 할 때는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알아서 해주겠지로 가시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그냥 그 여기는 이제 외부 공개 안 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인스타나 페이스북 보시면 광고 엄청 하는 뭐 특허 사무소들이 있어요. 뭐 30분이면 상표 등록해준다. 제일 빨리. 그다음에 그분이 나중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문제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 그럼 다른 데 가십시오. 이렇게 가거나 뭐 상담서 저는 이제 아니 왜 거기서 하시고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냐고 내가 월권해서 될 일이 저기 있는데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알아서 해준다던데 아니면 인스타에서 광고하는 그 유명한 회사들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아마 처음에 그냥 아는 변리사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광고 나오면 많이 끌리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가격보다 딱 거기 듣고 가시면 싸거든요. 아니 뭐 저기 장진기 변리사한테 갔더니 상표 막 착수금만 뭐 20몇만 달라는데 여기 막뭐 4만 원이란다 그러니까 거기도 4만 원에다 물론 이제 관람료 합치면은 한 10 얼마 되긴 하겠지만 네, 그런 부분은 뭐 선택하실 문제긴 한데 어쨌든 그런 이제 위험들은 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런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우수 조달하려고 하는데 매칭이 안 되더라. 뭐라든가.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어요. 등록 빨리 시켜주고. 왜냐하면 등록 빨리 시켜줘야 제가 성사금 빨리 받잖아요. 심사관하고 막 머리 써갖고 저도 하기 싫은데 막 그 논리 찾아서 최대한 우리 고객한테 유리하게 등록시켜주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생제 뭐 내성 상기든 만든 이빨 때려먹고 하면 하듯이 등록만 빨리 시킬 방법들은 있고 명세서도 그냥 제가 편하게 공장처럼 찍어낼 수 있는 비법들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과연 고객들한테 이게 사업에 도움이 되는 거냐 양심에 걸려서 못하고 있는데 뭐 그런 수법들은 시간 되면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시기에는 이거 있어 보이지만 뭐 그런 자기들은 편하게 하는 꼼수가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온라인으로 해주는데 나중에 골치 아프거나 아니면 등록 이후에는 딴 데 가보세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관리 좀 문제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야망을 좀 가지고 입소하셨잖아요. 야망을 가졌으면 해외도 한번 나가보고 남자가 또는 여자가 꿈을 품어볼 수도 있는데 해외 나가려고 할 때 또 이제 좀 기존 어떤 히스토리하고 합쳐갖고 좀 고민할 게 많아요. 돈도 그렇고 그 나라별로 전략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받으시려면 단순히 그냥 내가 장사하는 수준의 명예로 하나 받겠다면 제일 싼 데 가셔도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이제 어려운 부분, 중요한 부분 갈게요. 특허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정말 제가 변리사 거의 20년 하면서 이것만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 사실 한 줄밖에 안 돼요. 특허법 97조 청구 범위에 있는 거에 적혀 이걸로 정해진다. 이제 이것만 가지고 간단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런 해석론이 자꾸 판례로 나오거나 우리나라 판례가 별로 없어서 미국 거를 많이 좀 참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일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여기 보시면 거기 청구 범위란 데
기재된 각각의 구성 요소랑 그 결합 관계가 그대로 제품에 매칭이 돼야 침해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업하는 그 명세서 쓸 때 작업하는 그 특허청 소프트웨어 창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발명의 명칭부터 뭐 이런 그 문장 구조가 돼 있고, 이제 청구 범위 저는 보통 여기부터 작성하고 뒤에 쓰는 편인데, 이 내용에 보면 이제 이 발명 내용에서 이 내용을 뒷받침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여러분이 이제 검수하실 때는 청구 범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써 있는 내용에서 뒷받침 되냐 안 되냐 그거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도면들 보고 빠진 거 없나 그 체크하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상위 5%에 속하는 수준의 명세서 검수 스킬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특허 이 과정 하는 중에 하시게 되면은, 명세서 딱 받아오잖아요. 갑자기 내 아이디어 한 장 줬는데 갑자기 페이지 20페이지, 30페이지짜리 명세서 왔어요. 어디부터 봐야 될지 좀 막막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구 범위라는 데가 되게 중요하다더라, 오늘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구 범위를 보고 그림을 한번 쭉 그려봅니다. 내가 했던 그 생각, 그 구조가 나오는지 그려보고, 딱 이거 아까 판례에서 그랬죠. 각각의 구성 요소, 필수적인 구성 요소가 있냐, 그것만 있냐, 아니면 이거를 볼 때 나는 이게 중요한데, 세상은 이제 역지사지입니다. 객관적이어야 되고, 내가 아니라 만약에 후발주자나 다른 경쟁자가 이대로 따라하고 싶은지 아니면 이걸 피해갈 구석이 있는지 그 관점에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많이 이제 저랑 아웅다웅하게 되는 게, 내 생각은 이런데 뭐 당신이 이렇게 그렸다, 썼다라고 하시는데, 그 나만 좋은 건데 상대방이 안 베끼면 사실 그 특허가 의미가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가치가.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것까지 좀 감안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게 되게 좋은 특허가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있는 프로토타입하고 조금 달라도 이렇게 상대방이 갈 수 있을 것 같은 것까지 좀 포괄하게 쓴 게 잘 쓴 특허죠. 그렇게 그 관점에서 필수적인 구성 요소만 있냐라는 하나 보셨으면 좋겠고, 그림 그려보고, 그 다음에 아까 판례에서 유기적으로 그 결합 관계가 그대로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합 관계가 뭐 이게 여기 붙는다 했는데, 그게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도 거기에 붙게 됐는지 그런 것들 좀 잘 보시면은, 거의 한 80%, 제가 보기에 여기까지 했으면은 우리나라에서 상위 한 7%의 우수한 검수자가 된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거 보시고 거의 리뷰 거의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본 내용이 앞에 있는 상세한 설명 부분에랑 도면에 잘 드러나 있다, 매칭된다. 가끔 이제 쓰다 보면 저도 헷갈려갖고, 이런다고 했다 이게 안 맞을 때 있어요. 근데 그게 심사관이 갑자기 앞에서는 여기서 서버로 전송한다 그래놓고 왜 뒤에 가서는 저기서 전송한다 그러냐 해갖고 거절 낼 때 있더라고요. 뭐 그거는 보정하면 되지만 최초에 있던 거니까. 어쨌든 그런 거 이제 거기까지 보시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상 없으면 출원해 주세요. 이상 있으면 이렇게 의도가 있는데 바꿔주세요. 아니면 제가 발명은 이런데 상대방 경쟁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포괄하게 해주세요 하시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거 알면은 이제 오늘 오신 거 특허 관련해 갖고 검수하는 건 다 끝났어요. 변리사만 내 기술 분야하고 잘 맞는 분 고르고 이거 검수하시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디자인 얘기를 할게요. 디자인 얘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뭐 아파트가 엄청 예쁜데 물품이 아니니까 디자인 대상은 아니에요. 건축물 하시는 분들, 또 미술 작품, 미술 하시는 분들 이제 공방이나 이거 과연 디자인 건 등록 받아서 할 수 있겠냐라고 여쭤보시는 분 있어요. 그림 같은 거는 사실은 디자인의 물품이라고 보진 않죠. 공업적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방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가내수공업이지만 계속 뭐 내가 아니라 뭐 종업원이라도 똑같이 만들어서 여러 개 찍을 수 있다. 그런 물품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물품인데 너무 포괄적으로 의료 이렇게는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의료용 장갑 이런 식으로 좀 그 특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권 아마 많이 음식 같은 경우는 디자인 등록 꽤 잘 돼요. 사진 찍어갖고 출원도 하실 수 있고 해서 그럴 때 이제
뭐 7가지 도면 보통 일반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3D 도면 그 파일로 추론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래서 평면 위에서 본 거, 아래에서 본 저면도, 근데 밑에 뭐 아무것도 없으면 생략하는, 그다음에 좌측, 우측, 앞에 정면, 배면, 그다음에 이렇게 사각에서 본 사시도 7개 정도 사진 잘 찍으실 수 있으면 이걸로 뭐 본인이 직접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3D 도면 이거 해주는데 외국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이거 어디 뭐 샹하이에서 어디서 그 박람회 전시회 이런 거 나갈 거다 해갖고 이미 뭐 인스타에는 다 올라갔고 출원 빨리 하고 그다음에 인스타에 이제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 이거 올릴 거니까 출원하겠습니다 해갖고 했는데 이건 6개월 되기 전에 해외를 나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그러니까 전시회 같은 거 이제 나갈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뭐그 전에 무슨 해외 나가야 되잖아요. 해외에서 특히 중국 같은 데서 공장이 많으니까 중국에서 못 만들게 내 거 보호 받을 필요가 있으면 6개월 안에 중국 출원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권 주장 이런 걸 해야 돼. 내가 몇 월 며칠 날 한국 특허청에 이 디자인을 출원했으니 중국이든 어디 미국이든 어느 나라 가서도 내가 나중에 출원했어도 한국에서 출원한 날 기준으로 심사를 해주시오. 이게 우선권이라고 합니다.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만약에 내가 이제 SNS에 올렸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거절하지 말라. 그런 절차를 얘기하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 굉장히 외국에서 뭐 자국 나라 아닌 데서 공개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있고 또 뭐 나오는 순간 박람회 어디 가고 인스타 올라가는 순간 뭐 바로 걔네들도 딱 6개월 기다렸다가 중국 특허청 출원 안 됐다 그럼 바로 이제 카피 나오거든요. 괜찮으면. 그런 거 방지하려면 결국 6개월 안에 나가야 되는데 해외 나가려면 3D 도면 가지고 이게 우선권 주장 인정이 애매해요.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7가지, 7개의 도, 이거 가지고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의료, 식품 이런 것들, 포장지.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가끔 포장지나 이런 거 등록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엄격하게 심사관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내 거 이거 당신이 내 디자인 침해했어라고 혹시라도 경고장을 받으시게 되더라도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된다. 이제 디자인권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마지막으로 좋은 거죠. 경제적으로 특허 받는 것보다는 시간도 빠르고 비용도 좀 저렴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내 거 뵙겠냐 안 뵙겠냐 판단하기 굉장히 좋죠. 사진 하나 딱 보면 찍으면 되니까 입증하기도 좋고 그래서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좀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시작할게요.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 드시죠? 벌써 딱 보니까 몇 대 벌써 똑같은 로고가 보이는데 뭐 저는 그냥 보니까 여러 대 보여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아재에 가까우니까 그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 있는 회사가 만든 뭐 A 무슨 프로세서를 쓴 맥킨토시 노트북이지만 요즘 할 때는 그렇게 보죠. 새끈하다. 네 글자만 끝나는 그런 이미지일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대표적인 지시자권의 힘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그냥 이건 사과 하나 딱 보여주면 바로 끝나는, 모든 설명이 끝나는 그런 힘을 가진 도형이죠. 여러분께서 뭐 이렇게 로고라고도 하시고, 디자인이라고도 하시고, 브랜드라고도 하시는데, 일단 이 형태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형이라고 합니다. 상표법적으로. 근데 이걸 이제 쓰이는 어떤 효용이라는 측면에서 마케팅 측면에서 뭐 로고라고도 하시고 아니다 이게 브랜드다 아니면 이걸 그림을 그려내는 창작하는 행위적 측면에서 이제 디자인을 했다라고도 하시는데 상표 오늘은 이제 지식재산권 시간이고 상표니까 이거는 이제 도형입니다. 그리고 이 도형은 상표에서 말하는 기호나 문자나 도형 같은 어떤 표장 마크라 그래요. 영어로는 마크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런 말씀하시죠. 변리사님 제가 이런 거를 우리 회사 이제 물건에다 쓰려고 디자인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어떻게 보호받아야 될까요? 라고 하실 때 이게 이제 로고냐 디자인이냐? 디자인은 아니고요. 디자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품의 형태, 여기 공기청정기에 들어 어떤 원주, 원기둥 같은 형태, 아니면 마우스의 어떤 모양
이런 물품에 대한 이제 형태가 디자인이 되는 거고, 상표법에서는 그냥 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 보시면 그게 이제 중에 하나가 도형. 도형 같은 경우에 얘는 아까 말씀드린 사과 베어 먹은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기호들 보면은 뭐 달러 표시도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알파벳이 아닌 그런 기호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한글이나 한자나 아니면 알파벳으로 된 그런 기호 문자들도 있을 건데, 뭐 이런 것들이거나 아니면 이들 섞은 거를 둥그려서 표장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표가 영어로 트레이드 마크예요. 트레이드는 어떤 상거래잖아요. 거기에 쓰는 표장, 마크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고 만들었다, 디자인 만들었다 아니라 상표법에서는 이런 이제 상표 표장을 쓰고 싶은데, 말로 만든 어떤 땡땡 상해 이런 거를 호칭도 아니고 꼭 칭호라고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게 있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상표를 보호받고 싶으면은 이런 도형이 됐든 아니면 어떤 칭호가 됐든 이런 걸 가지고 어디다 보호를 받고 싶은지를 결정해서 가면 되겠다. 이거 아시면은 많은 부분 해결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일 많이 접하는 이제 문제가 처음에 저랑 아웅다웅 하게 되는 문제가 이겁니다. 물론 제가 돈만 벌고 싶으면 주세요 해갖고 출원해 드리면 되겠죠. 근데 그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도형 필요하시면 사실 도형이 필요한 그런 업종이 얼마나 될까요? 저가 뭐 브랜드나 뭐 이런 마케팅하게 무슨 대가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일반인 입장이긴 한데 제가 생각해봐도 이거 도형 보고 몇 개 있죠. 주유소 멀리서 그냥 나비 모양 있으면 저거 SK니까 나는 저 멤버십이 저기 가야지 라든가 뭐 파란색이니까 현대니까 거기 가야지 이런 정도는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저 삼각별 자동차 우리 뭐 럭셔리가의 상징 아니면 호랑인지 푸마인지 헷갈리지만 뭐 좀 좋은 호랑이인가 사자 있고 뭐 약간 낮은 사자 있잖아요 외제차 뭐 그런 거라든가 그런 것들은 도형이 꽤 좀 실제 거래에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걸요. 음식료 식당 갈 때 땡땡 순댓국 가자 그러지 거기 뭐 삼각형 순댓국집 가자고 얘기 안 하실 거고 또 혹시 물건 제과나 제빵 이런 거에서 파시는 분들 계시면 무슨 떡 달라고 그러지 거기 사각형 무슨 표정 떡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10중 8구는 도형이 진짜 핵심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제 의견이고 또 만약에 하시는 업종이나 제품이나 서비스가 좀 특수하다 그러면 그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마음을 좀 열고 여기에 내가 노력을 많이 투입했고 애착이 가지만 꼭 도형이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예외적으로 도형하고 어떤 글자가 묘하게 결합이 돼서 이걸 뗄 수 없게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제외인데 되게 극히 드물어서 저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브랜드가 그 상표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린 내용이고 다만 이제 좀 실제로 사용되는 어떤 상행이나 이런 거래 과정에 있어서 브랜드 네임이지만 상표로서 사용이 많이 되고 이게 좀 공통되는 영역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법 어쨌든 뭐 브랜드가 됐든 뭐가 됐든 내가 이제 생각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도 이제 내 브랜드 만들어 갖고 키워야 되잖아요. 해외 나가고 좀 고민해야 초장부터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잘 안 되시더라고요. 아마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미 생각했던 그 애착을 가진 이름이 있고 아니면 나름의 네이밍하는 로직을 갖고 오신 거기 때문에 바꾸시기가 되게 힘들 텐데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쓰고 싶으면 남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기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는 남들도 예쁘고 잘생겼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선점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그렇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이건 절대 안 된다. 누구나 써야 된다라고 해놨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런 거는 식별력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현저한 질병 명칭 제주도다 보니까
제주, 한라산 이런 거 막 엄청 붙이고 싶어요. 제주 땡땡 돼지 뭐 이런 거 100%안 되죠. 왜냐면 현저한 질적 명칭. 조금 아리까리한 예를 들어보자면 세부. 세부 지금 잘 아시죠? 다낭. 지금 다낭 가지고 상표 출원하시면 등록될까요? 만약에 한 20년 전이면요. 될 거예요. 20년 전에 다낭 아셨어요? 그때는 아마 됐을 수 있어요. 물론 LA나 뭐 뉴욕 같은 건 그때도 안 됐을 건데 지금은 다낭 세부도 너무 알려진 명칭이라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제주 있다 보니까 이제 한라산 탐라 이런 거 엄청 하고 싶어 하시는데 절대 안 되는 사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기 쪽에다가 수비드 이런 거 하고 싶다. 이거 수비드 저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좀 굉장히 와닿지 않는, 잘 모르는 용어였는데 실제로는 많이 이제 어떤 조리법, 가공 방법으로 거래 사회에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판단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절도 맞았고, 제가 출원이한테 이거 안 될 거라고 했는데 그래도 판단 받아보고 싶다 해갖고 제 성공률 떨어질 거 아니에요, 통계 내면. 했는데 당연히 뭐 예상한 대로 거절 나왔고,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경우도 있어서 이건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 방법, 가공 방법, 사용 방법,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공 방법, 생산 방법, 사용 방법 또는 그 시기 등을 일반적으로 표현한 거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식별력 없는 상표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면 너무 간단한 거, 한 글자, 한글 한 글자, 영어 두 글자 이네, 알파벳 이런 것들 간단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도 쓰고 싶은 거니까 그거는 다들 안 된다라고 하고, 뭐 예를 들어 신발 같은 경우에 270 사이즈 아니냐, 그래서 이래서 안 되고요. 그런 것들이 좀 절대적으로 안 되는 부등록 사유들이 좀 있어서 내가 쓰고 싶은 거는 아마 많은 경우에 안 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남이 내가 쓰고 싶으면 그 분야에 있을 거예요. 상품마다 많이 쓰고 싶어하는 그 당시의 트렌드라든가 좀 소위 말하는 새끈한 네이밍들이 있을 텐데 그게 내가 서두르지 않으면 남들이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 어느 거 하기 싫겠다고 해서 저도 검색해보면 진짜 한 달 차이, 어떨 때는 며칠 차이로 먼저 출원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키프리스는 많이 아시니까 가서 보시는데 핸드폰으로 보시면 당연히 제대로 검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찾아보시고 이거 똑같은 거 엄청 많다거나 아예 없다거나, 사실 아예 없는 경우 똑같은 게 엄청 많은 걸 발견하신 건 문제가 안 돼요. 사실 똑같은 게 많아 보여도 지정 상품이나 이런 것 따라서는 괜찮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지레 겁먹어서 아예 안 해야겠다 하면은 문제는 안 생기는데 이거 내가 검색해보고 없는 것 같으니까 썼다. 예를 들어서 알파벳으로는 비슷한 발음이 있었더라. 그럴 수 있거든요. 핸드폰에서 키프리 찾아보니까 이게 상표 없댄 뭐 써도 돼 해갖고 근데 나중에 그 경고장 받는 거는 오히려 더 위험하다. 안 나왔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혹시 직접 찾아보시려고 한다면은 꼭 PC 버전 가셔갖고 상세 검색해갖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해보니까 그냥 강사 레크리에이션 같은 거 하시는데 아니면 교육하시는데 커리큘럼밖에 내가 가진 게 없고 그래갖고 할 수 없는 거 없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음식점 하시는데 이 소스, 특제 소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이제 마지막 기댈 수 있는 게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7자로 줄이면 부정경쟁방지법, 3글자로 더 줄이면 부경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인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왜 인정이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부정경쟁 행위를 하려면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니, 국내에 널리 인식되니 도대체 어느 정도 알려져야 국내에 널리 인식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이런저런 종합했을 때 일개 도 정도에서 알려졌으면 그 정도 행정도 그 정도라고 본다라는 설이 있는 반면에 어쨌든 국내에 널리 인식된 이거를 요구하다 보니까 이게 기대기가 판사님이 잘 인정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표지가 동일 유사까지는 되는데 그게 널리 인식된 이게 좀 힘든 것 같고요. 물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그 미국 법 약간 판례 반영해서 최근 한 3, 4년 안에 입법이 된 건데 아직까지
이거 적용된 판결이 나온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해운대 암소갈비에서도 한번 얘기 나왔는데 거기서는 이거 적용을 안 한 것 같아요. 보시면 국내 널리 인식된 판매 서비스 제공 방법 또는 간판 외관 등등등. 그래서 이게 원래 미국에서 그 애플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 애플을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애플 매장 가보면 딱 겉에서 보면은 애플 매장이라고 알 수 있다면서요. 그 외관 전체가. 아, 저랑 세대가 약간 제 쪽이신가요? 네. 보면은 이렇게 이게 애플 매장이다 그런 게 알 수 있다. 전체적인 외관. 그렇다고 들었어요. 이거를 그 영어 언어로는 이제 트레이드 드레스. 상거래 어떤 드레스니까 뭐 외관 같은 전체적인 인식 같은 건데 그걸 입법을 한 겁니다. 따라와서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인정된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기대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자목 같은 경우는 하드카피. 이거 완전 똑같이 이렇게 써야 돼요. 네. 얼마 기간 동안 물건 만들었는데 내가 사실 디자인 등록 해놨으면 간단해요. 디자인 등록돼 있으면 똑같이 카피 안 해도 되고 비슷해도 되고 그럼 끝인데 이거 완전 똑같이. 그리고 앞에 보시면 국내 널리 인식된이잖아요. 디자인 등록 같은 거 특허청에 뭐 돈 들고 어쩌고 시간 걸려서 심사해서 받아놓은 거는 그만한 이익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유명할 필요도 없죠. 특허청에 등록 원부 딱 이거 재판부에 내고 이 사람 이거 비슷합니다. 이걸로 하면 끝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영향방지법 기대는 거는 이제 유명한 유명세 그 다음에 똑같다 이거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2호죠. 영업비밀. 그 횟집 하시는 분이 한번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고등어회 하시는데 나름의 레시피 같은 거를 혼자 하시는 규모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종업원분들도 좀 나름 비법들을 어쩔 수 없잖아요. 하시게 되는데 어느 날 그 누가 퇴직을 한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찾아오셔갖고 그 약정서 같은 걸 하나 작성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퇴직을 하더라도 동종 업체를 얼마 제주시 이내에는 아니면 어디 이내에서는 창업하지 않는다. 나가서 그 배워갖고 차리면 주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위협이 되죠. 압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럼 기댈 수 있는 방법이 영업비밀인데 당신이 이걸 침해했다.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뭐 금지하고 폐기 청구하고 막 손해배상하고 이렇게 기댈 수 있냐라고 살펴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게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어야 하니까 어디 가서 이제 공개되어 있고 그러면은 그런 건 인정이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비밀로 관리된 일이에요. 이게 되게 어려운데 종업원한테 알려줬어요. 이렇게 만드는 거야. 비밀로 관리가 안 됐잖아요. 비밀로 관리된이라고 하려면은 어디 이렇게 캐비넷 같은 데다가 이게 비밀 레시피 하고 적어놓고 딱 인가된 사람만 이걸 열 수 있다. 이런 체계 갖고 그 사람만 이제 아니면 누구누구만 이거 내부 규칙 같은 거 만들어 갖고 이렇게 관리해 왔습니다. 이 사람만 접근했고 서약서 다 썼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비밀로 관리했다라고 판사님이 그래 이건 비밀로 관리된 거야 라고 인정을 하실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영업비밀이라고 아예 대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 레시피 가지고 바로 옆에다 가게 쳐졌다고 뭐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고육지책이 그렇게 그 약정서 써갖고 2년 안에는 뭐 이 근처에 반경 몇 킬로 안에 창업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겠죠. 이게 좀 어렵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알려지지도 말아야 되고 음식점이 아니라 예를 들어 서류로 일하시는 그 업종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 구성원들 누구나 다 어디 나스 서버 이런 데 가갖고 볼 수 있고 아무데나 열어서 볼 수 있으면 그건 비밀로 관리된이 아닙니다. 딱 예를 들어 어떤 레벨에서만 이렇게 권한 가지고 이걸 열람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셔야 비밀로 관리된 책에 다 있고 입증하실 수 있고 그래야지 관리된 이라서 이게 노하우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영업비밀이냐 아니냐 인정받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정말로 만약에 지금 정신없이 일하기도 바쁜데 뭐 만약에 이거 가지고 누가 나가갖고 거 카피해서 만들었을 때 영업비밀 침해했다
빼돌렸다라고 이거 하시려면 이거 지금 입증하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겠죠. 별로 그렇게 기댈 만한 부분은 아니라서 그래서 많이 하시는 게 어쨌든 최대한 특허 상표 디자인 이런 거 하시는 겁니다. 눈으로 드러나는 거 딱 못하게 할 수 있는 압박 수단 확실하니까. 이제 이분은 지금은 좀 오래된 유행이 많이 지났지만 셀카봉 한참 유행할 때 이 사람이 핀란드 사람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이스라엘이구나. 네. 이런 이제 셀카봉을 만들어서 킥스타터 이게 그 크라우드 펀딩 많이 하시는 플랫폼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알리에 일주일 만에 완전 상용품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저기 이제 킥스타터에 모금하겠다고 올렸는데 그 상용 가능한 물건이 일주일도 안 돼갖고 15불 이렇게 나오니까 물론 저는 한편에서는 야 진짜 대단하다 생각도 했어요. 저거를 그 금형을 짜갖고 저렇게 나오는데 일주일도 안 걸려버리다니 그 인프라가 부럽기도 했지만 역으로 저 사람 뭐 잘못했을까요? 이렇게 글로벌로 판매를 할 거면서 중국에다가 특허든 식용신앙이든 하나도 안 한 게 큰 패착이죠. 여러분 미국 특허 하나랑 중국 특허 하나랑 가치가 몇 대 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표준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중국 특허 하나가 미국 특허 10개. 10개, 미국 특허 10개의 가치를 중국 특허 하나가 가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표는 미국 상표 하나가 중국 상표 10개일 거예요. 소비 국가니까. 근데 뭐 아무리 지금 뭐 미중하고 싸우고 어쩌고 있어도 우리 뭐 모든 삶에 필요한 물건들 다 중국서 아직도 대부분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중국 특허를 하나 갖고 있으면 그거 하나 가지고 선전항에서 대련항에서 딱 막아버리는 게 깔끔하지. 미국으로 수출되면 베스트바이 소송하고 이마트 소송하고 얼마트 소송하고 이렇게 하고 미국 변호사도 비싼데 네. 거기에 그에 비하면 중국 하다못해 저런 거는 식용신안이라도 하나 갖고 있으면 알리에다가 내 거 침해 이거 구제해 주시오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낫죠. 그래서 생산국이라는 거의 어떤 그 중요성이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분의 패착은 중국에다가 본인 아이디어를 생산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이런 국가에 안 한 거다. 요즘은 옛날에 한국에 스커 출원하시던 글로벌 회사들 같은 경우에 예산이 약간 인도, 베트남 이런 데로도 좀 많이 갔습니다. 중국에 당연히 빼놓을 수 없고. 만약에 뭐 아이디어 상품으로 하신다고 하면 뭐 나는 그냥 국내 시장, 내수 시장으로 만족해 하시면 한국 특허만 하나 갖고 계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 좀 나는 그래도 꿈을 크게 가지고 글로벌로 팔아보겠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중국 쪽은 좀 고민하시고 좀 더 바람직하게는 베트남까지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영업비밀 가지고 인정된 되게 그 드문 사례예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해운대 암소갈비집 이게 누구네 집인지 아세요? 저는 부산 잘 몰라서 몰랐는데 굉장히 오래됐고 수십 년 됐고 유명한 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효림남인데 이쪽이 보면 원래 그 해운대 암소갈비집이고 이거를 누가 다른 데 따서 비슷한 외관도 비슷하죠. 그런 걸 하나 하셨는데 동일한 이름으로 했었습니다. 굉장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례였어요. 1심에서는 졌습니다. 생각보다 안 유명하다라고 했는데 2심 가서는 좀 뒤집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좀 유명하다라고 인정을 했고 여기 보시면 그 해운대 암소갈비 원래집이 55년 이상 축적한 뭐 이런 엄청난 유명세를 갖고 있고 이익이 있고 연 100억 원 이상 매출도 올리고 계시고 여기 보시면 뭐 온라인 정보들조차도 그 양과 질이 매우 대단하다. 뭐 이거는 가끔 이제 시간 있으면 그 보도 같은 거 좀 촬영 오더라도 협조하면 이럴 때 도움 된다라는 취지로 넣은 부분도 있긴 한데 이 정도는 돼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그 타인의 어떤 영업 서비스랑 혼동하게 될 국내에 널리 알려진 걸로 인정된 사례였다. 그러니까 내가 상표나 이런 걸로 등록 안 받고 그냥 이거 기대려면 쉽지 않다. 이 정도 아니면 그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고 사실은 왜 이분이 이 집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상대방도 바보가 아니죠. 해운대 암소갈비가 상표 등록이 안 돼요. 처음에 장명을 잘못하셨죠. 해운대는 누구나 아는 현저한 진정 명칭이잖아요. 해수욕장. 그다음에 암소갈비 원재료잖아요. 그거 결합한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운대 암소갈비집이 상표 등록이 안 돼요. 되게 예외적으로 전 국민이 그냥 야, 해운대 암소갈비집 하면 그거밖에 없어라고 할 정도 돼야지 등록을 예외적으로 주는 거지. 그런 식으로 보긴 처음에 고객들 끌어들이긴 좋죠. 해운대에 있다, 암소갈비다 제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운대에 있다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동네에서 끌어들이고 관광하시긴 좋았겠지만 상표 등록이 안 되는 명칭이었고 완전 적극적으로 그렇게 야, 이 집밖에 해운대 암소갈비집 없어라고 할 정도 안 됐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이대로 장사를 50년 하셨으니까 상표 등록 못 하니까 결국 이걸로 소송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1심에 졌잖아요. 네, 쉽지 않다. 이 정도 했는데도. 그래서 이제 뭐 저는 변리사 하는 입장이니까 유명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등록받으면 상표 이렇게 강력하다. 그리고 똑같지 않아도 비슷해도 다 권리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 부담도 크지 않으시니까 그런 거는 좀 미리미리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빨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특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퀵하게 명세서 검수하는 거 실제 사례 하나 빨리 하고 마칠게요. 아이고. 여러분 그 고깃집 가시면 냄새 나잖아요. 냄새가 나니까 이런 의자 많이 보시죠. 열어갖고 외투 안 넣게. 근데 예전에는 보통 이 드럼통 뚜껑을 따갖고 넣고 하는 거였어요. 불편하죠. 계산을 누군가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분은 이런 거는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뗐다 붙였다 이거 불편할 뿐 아니라 예를 들어 이제 청소할 때 가게가 임대 면적 자체는 결국은 돈인데 고정비인데 임대 면적이 커지면은 물론 뭐 의자 평행하게 쭉 저쪽 밀어놓고 고깃집은 또 밑에 바닥 미끌미끌하면 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쾌한 요소니까 청소 빡세게 해야 되잖아요. 청소할 때 한쪽에 몰아넣고 또 이쪽 반 몰아넣고 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쌓을 수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겠죠. 한쪽에 쭉 높이 쌓아놓고 빨리 청소하고 거기만 닦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을 좀 갖고 계셨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그 청구가 어떻게 검수하냐라고 했는데 처음에 뭐였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봅니다. 좌판 다리를 포함해서 구성되는 간이 의자인데 좌판 다리를 각각 분리 형성하니까 각각 이제 떨어져서 좌판하고 다리를 형성을 했고 이 다리란 데다가 수납통을 한 일체로 같이 만들었다. 뭐 이런 간이 의자고 수납통이라는 게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가늘어진다.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그림을 미리 그려보면 좌판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다리고 수납통이 이런 식으로 있겠구나. 이 정도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림 그려봤을 때 내가 생각했던 거랑 그 글 가지고 그림을 그려본 거랑 실제 이제 생각했던 거가 맞으면 제대로 명세서 작성이 됐는데 그림 그렸더니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다 그러면 어딘가 그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생긴 거죠. 네, 했습니다. 했더니 실제 도면 보시면은 약간 이게 좀 생각했던 그림이랑 비슷하고 실제 도면 약간 이런 정도긴 한데 해보면 뭐 전반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다리고 수납통인데 이게 비슷하긴 하겠구나. 만약에 여기 만족하면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거고 아까 그림 그려본 거랑 전혀 다르다고 하면은 그 부분 수정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내 입장이 아니라 특허는 내 기술에 충실한 것보다 남이 쓰고 싶어 해야 정말 좋은 특허니까 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간이 의자 특허에서 보면은 여기 상대방 입장에서 분석을 할 거예요. 만약에 이거 나도 비슷한 거 카피해서 내고 싶은데 구멍이 없나? 그랬을 때 분리 가능한 상태로 그러면 좌판하고 다리를 일체로 만들면 되겠네 라고 상대방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분리 가능한 상태로 안 하고 그냥 일체로 만들면은 이게 겹쳐서 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정도는 있어도 나는 인정하겠다. 근데 다음에 수납통이 갈수록 직경이 감소하며라고 했어요. 사전 찾아봅니다. 직경이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원이나 구에서 중심을 지나는 일을 했고 평면이 동그란 거예요. 원 이렇게 동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직경이 감소 안 하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일자로 통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 개 겹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감소 안 할 수는 없지만 직경이 아니라 수납통이 사각형이다.
그거는 그럼 나는 직경이 아닙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우길고 피해갈 가능성이 생기는 걸 거예요. 제가 만약에 상대방 경쟁자 대리인이 변리사라면.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더 좋은 이 의지아트 커culture를 대리인 변리사가 좀 더 생각을 했으면 어디까지 갔을 거냐? 이게 여기 안 나왔는데 저라면은 직경이라고 안 하고요. 이 말 대신에 단면적이 수평으로 그 절단면적이 감소하는 그렇게 하면은 뭐 사각형이든 삼각형이든 줄어드는 거를 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해서 더 좋은 명세서가 됐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 여기까지 한 걸로 인해서 제가 그 18년, 19년 변리사 생활하는 동안에 얻은 모든 IP에 대한 그 지식과 경험 중에 그 여러분들한테 그 초기 창업자분들, 예비 창업자분들한테 필요한 엑기스 다 말씀드렸고요. 뭐 더 이해 안 된다 그러면 찾아오십시오.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이것도 파트너 모든 거 내가 다 할 수 없잖아요. 파트너 잘 찾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많습니다. 무면허 변리사 등록 자격증하고 별개예요. 의사들은 대부분 그런 경우 없으신 것 같은데 자격만 있고 면허 없는 분들 있고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변리사 정보 공개 가보시면 이분 개업 상태인지 아닌지 나옵니다. 대한 변리사에 가셔갖고 변리사 정보 공개 배너 딱 눌러서 이름 쳐보시면 거기 안 나오면은 면허 없는 거구나 보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검색도 해보시고 그냥 물어보시면 되죠. 어느 분야 하시냐. 그다음에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양면의 검이지만 이 변리사가 하는 회사에서 나랑 그 같은 업종에 좀 선도하는 기업과 많이 하셨다. 그러면 이쪽 기술은 좀 정통하시겠구나. 그런 걸 좀 판단하실 수 있을 거고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이분하고 상담했어요. 갔는데 연락이 잘 안 돼. 아니면 일하는 분이 보니까 다른 이제 직원한테 많죠. 뭐 저는 제가 다 일하거나 아니면 만약에 다른 더 나은 분이 하셔야 되면 말씀드리는 편인데 이분한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그냥 와서 잘하겠습니다 상담하고 그 자료 가지고 그냥 딱 직원들한테 던져주고 끝내는 분들이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연락해 보시면 이분이 뭐 그렇게 받으신 분이 잘 하시면 괜찮고요. 하지만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엉뚱한 소리를 하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대리인한테 강력하게 요청하시면 되겠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해외 같은 것도 좀 생각하고 계시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이 회사가 맡아낼 만한 회사고 영향이 있나 그런 거 보셔서 나랑 이제 앞으로 사업 번창할 좋은 파트너 변리사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일 점심 먹고 힘든 시간에 귀한 시간 하시느라 지식재산권 수업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